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어제 한 데 이어서 국회는 오늘 예산안 공청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역대 최대 규모 R&D 예산 편성과 취약계층 예산 확대 등을 높이 평가하면서 법정 시한 내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새 예산안은 국가재정 파탄을 불러올 무책임한 빚더미 예산이다. 동시에 현금 살포와 채무 탕감으로 인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영장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유죄라면 정당 해산감이라고 거듭 주장했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공소 취소 배임죄가 폐지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예산 정국과 쟁점 법안 처리를 앞둔 여야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 예결위원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만나서 예산 전략과 정국 현안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 들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 시정연설에서 에이펙 성과 부각시키고요. 또 2026년 예산은 첫 인공지능 시대 예산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고속도로, 김대중 대통령 정보고속도로, 그리고 자신의 시대에는 인공지능 고속도로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자, 홍익표 의원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평, 시정연설에 대한 총평일 수도 있겠네요. 한번 총평부터 간단히 해주세요. 예. 그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AI가 한 28번 강조됐지 않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AI를 중심으로 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이라고 이제 그 평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728조로 한 8.1% 증액된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마 그 윤석열 정부에서의 예산 증액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그 증액 그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제 증액폭이 좀 큰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확장적 재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예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는 이제 미래를 대비한 AI, 그리고 두 번째 강조한 게 이제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그리고 세 번째가 안전 관련 예산을 좀 충분히 확보하겠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균형 발전 예산을 하겠다. 이 네 가지 측면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교적 예산안은 그 꼭 짚어야 될 부분,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현재를 그 좀 보완해가는 이런 예산으로 잘 잡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앞으로 아마 그 쟁점이 되는 것은 몇 가지일 것 같아요.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확장적 재정에 따른 그 채무 건전성, 네네. 재정 건전성 얘기를 아마 지적을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아마 그 나눠주는 현금성 지원 관련돼서 주로 아마 그 지역사랑 상품권하고 일부 그 복지와 관련된 그 현금성 지원, 이 두 가지를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회 상임이나 해당 상임이나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해소되고 보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혜진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예산 규모를 보고 제일 먼저 뭐 재정 건전성 오랫동안 이야기되어 온 거지만 그게 현실로 나타나는 거는 물가 상승이거든요. 네. 지금 그 물가고 그로 인한 그 생활고, 특히 서민들의 생활고가 이게 앞으로 정권에 굉장히 부담이 될 정도로 그 큰 문제로 지금 이제 부상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부터 민주당 정부는 해마다 이 그 예산 증액을 기록을 갱신했는데 이번에 또 갱신을 했어요. 무려 54조 7천억을 더 늘려가지고 지금 물가를 잡을 특단의 다른 대책이 없다면 예산 편성할 땐 그걸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고, 뭐 현금성 그 지원 예산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거 뭐 그 푼돈 주고 지금 서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이 물가 상승 때문에 앉아서 월급이 깎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출이 늘어나고, 그래서 생필품조차도 지금
지출을 줄여가는 정도로 서민 생활이 굉장히 몰리고 있는데 정부가 그런 의식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AI를 28번이나 이야기할 정도로 강조를 했는데 예산은 10조 1천억 원이에요. 그 정도로 대통령이 강조한 거에 비하면은 일단 규모가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또 예산 구체적인 내용도 보면은 AI는 일단 우리가 먼저 투자할 거는 기술 개발인데 그게 시작이기 때문에 네. 정책 항목들을 보면은 개발된 기술을 응용하는 쪽으로 또 많이 가 있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세부적으로 쪼개가지고 흩어져 있고 예산이. 그래서 저렇게 해가지고 저 규모라든지 효과가 있을까 보면서 결국은 AI 시대가 맞긴 맞은데 그 정부가 주도하는 거는 이런 접근 방식 가지고는 쉽지 않고 결국 기업들이 해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예산 구조였습니다. 네. AI 홍익표 관련해서 의원님. 조금 보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AI 예산이 10조라고 하는데 그게 3배가 는 겁니다. 기존의 3조에서 네. 3배가 는 거기 때문에 정부 예산이 동일 항목에서 그 원래 한 10% 이상 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건 많이 는 거다. 3배가 늘었기 때문에 3조에서 지금 10조가 된 거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는 거고 실제 너무 많이 늘었을 때 부작용이 통상적으로 뭐냐면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AI 예산이라고 해도 이 들어가는 돈의 단계가 있어요. 1년 차에는 적게 들다가 2년 차에는 좀 3년 차로서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그 AI 관련 예산이 그 직접적인 항목만인 게 아니라 R&D 예산이 상당히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R&D 예산이 35조로 해서 전년 대비 크게 늘었고요. 이게 그 윤석열 정부 때 그 제가 원내대표 할 때 이제 그게 문제가 됐었는데 R&D 예산을 줄였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그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 R&D 예산을 줄였던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R&D 예산을 복구하고 대폭 증액했고 특히 거기서 그 AI 관련된 예산을 늘렸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서는 한번 해보고 필요하면 그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AI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저는 지원할 것은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AI 예산 10조 3배나 는 거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조혜진 의원. 예. 예를 들어서 뭐 취약계층 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이라든지 R&D 예산이라는 것도 사실 뭐 여러 가지 항목이 있겠습니다만 석박사 젊은 연구가들의 사실 임금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고 그래서 과연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총선을 앞두고 그걸 줄었던 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많았거든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차원에서의 어떤 야당의 공격 포인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지원하는 걸 또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애매한 지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부분? 그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네. 일단 R&D 예산을 원상 회복시킨 거는 저는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R&D 예산을 확 줄였을 때 그 고민을 네. 그냥 배관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쓸데없는 시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고민은 역대 정권 때마다 다 있었거든요. R&D 예산이 엄청 들어가는데 이게 어디로 새는지 모르겠다. 성과가 뭔지 모르겠다. 그냥 일자리만 보장해 주는 일자리 예산일 수는 없는 건 아니냐라고 하면서 역대 정부마다 그 고민을 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생산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걸 고민했는데 마땅한 해법이 없었죠. 그래서 알면서도 그냥 계속 줬는데 윤 대통령 때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대책 없이 그냥 거칠게 잘라버려서 문제인 거지 그 고민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 뭐 이재명 정부는 그 R&D 예산을 다시 복원하면서 그런 데 대한 문제 고민이나 해법을 가지고 나왔느냐 제가 볼 땐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앞으로도 또 문제가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 고민이 또 해법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취약계층에 대한 그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죠. 좀 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서민들이 물가고 그리고 월세난 이런 것 때문에 월세도 엄청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9년 만에 최고치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정부 방치하면 안 되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 네. 그 수요자 입장에서 서민들 취약계층의 입장에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방식으로 주느냐 아니면은 정치적 목적을 결부시켜 가지고 선거용으로 쓰느냐 이거에 따라 차이가 확 나는 거죠. 만약에 정치적으로 선거용으로 쓰게 되면은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도움되는 거는 크지 않고 네. 뭐 표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 이 상방
압력 때문에 돈 나눠주고 몇 배로.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또 그 서민 계층들 취약 계층들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받고 물가 때문에 더 큰 손실을 입는 그런 데 대한 이 디테일한 설계 없이 정치적으로 접근하면은 이것도 문제가 되는 예산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인 거죠. 네. 자, 비슷한 질문을 홍익표 의원님한테 이렇게 드릴게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취약계층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 현금성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기의 온기를 도는 게 일단 필요하고 그런 우리 경기 회복 이런 측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선거를 앞둔 포석은 아니다. 이런 설명들을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계속 그 설명이 될 텐데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문제 지적하고 있는 게 지역사랑 상품권 예, 아니겠어요? 예, 예. 근데 이 지역 상품권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지역 상품권 정확하게 하면 발행 비용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상품 예를 들면 이제 액면권이 10,000원이다 그러면은 네. 통상 그 할인하고 한 5% 내지는 뭐 5%에서 뭐 추가 할인이 있을 텐데 5% 정도의 할인하고 또 발행 비용이 있어요. 이게 조폐공사에서 찍어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등등을 발행하면 10,000원권을 발행했을 때 대략 10% 정도의 그 할인 비용 또는 발행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의 일부를 그 지방 정부하고 자치단체죠. 자치단체하고 중앙정부가 같이 부담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획재정부가 사실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기획재정부가 이 자체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방사무인데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맞느냐 이런 거지 그 취지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얼마 전에 지역상품과 관련된 법적 근거,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기재부도 이거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상품권이 발행됐을 때 이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소비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그 소비진자 효과가 제일 크게 나타나고 이것에 대해서 욕구가 강해요. 그리고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 심지어 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원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저는 매우 효율적인 소비진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너무 어려운 계층에는 일부 지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회적 안전망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의힘 정부 윤석열 정부 때에서도 해왔던 거기 때문에 다만 그 사업의 일부를 좀 더 확충하고 좀 더 폭을 좀 넓혔다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있거지 하지 않던 사업을 갑자기 하는 건 아니다. 이거 꼭 선거를 대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에 국민의힘 참석하지 않으면서 검은 정장 마스크 쓰고 로텐더홀에서 항의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요즘 장동혁 대표 발언이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어제 시정연설 직전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고 했는데 명백한 대선 불복 선언입니다. 공당의 대표가 했다고 믿을 수 없는 민생을 볼모로 한 협박입니다. 장동혁 대표야말로 국민의힘 당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 시정연설을 들을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대표가 또 이철호 지사님이 경주 에이펙의 성공을 이끄는 데 수고가 많았다. 에이펙의 성공은 국민의힘과 국회의 전폭적인 지지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정상회담장에 들어가지도 않은 경북도지사 덕분에 에이펙이 성공했다니 참 실소를 자아냅니다. 자, 이 질문은 조혜진 의원님한테 예. 먼저 드려볼게요. 지금 뭐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반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 특검 입장에서는 어쨌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아직 수사 대상으로서는 주요 인물입니다. 주요 인물이어서 본인들이 뭐 어떤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구속영장을 친 것인데 어쨌든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당시 뭐 윤 대통령하고 통화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회의장을 여러 번 바꿨는데 물론 뭐 예결 회의장 잡은 것도 있지만 뭐 양측 입장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 시정연설을 보이콧할 정도로 강력히 반발하는 배경이 이게 결국은 그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는 듯이 정당 예산 이런 수순으로 올 우려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떤 그 배경이 뭘까요? 원내대표를 지낸 사람을 그 특검에서 예. 그 특검은 또 그냥 특검이 아니고 의용 특검이잖아요. 원래 특검의 이 본질 핵심이 정치 독립성인데 중립성인데 민주당은 아예 그냥 국민의힘 배제하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들 빠져 이래가지고 민주당이 특검을 만들고 또 특별검사도
지명해서 대통령 임명하고 지금 구체적으로 수사 지시까지 공개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뭐 누구를 수사해라, 누구를 뭐 압수 영장 구속해라, 뭐 이런 것까지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의용특검이 민주당 좀 전에 이야기했던 정청래 대표가 늘 이야기하는 국민의힘을 지우기 위해서, 존재를 지우기 위해서, 정당 해산을 하기 위해서 그 자락을 깔아주는 역할을 그 하고 수순이라고 있는데,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위해서 대통령 일단 그러니까 당 정청이 그 계엄이 그 특검의 이 논리대로 한다면은 네. 이 내란이 이 대통령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정부 대통령과 또 정부와 국회 그 정당이 네. 국민의힘이 같이 합작한 국가적인 내란 행위다라는 프레임을 짜놓고 그걸 그 밀어붙이기 위해서 네. 대통령이 일단 구속이 돼 있고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 또 우리 법무장관 그 구속 시도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외환죄까지 또 하다가 뭐 아무것도 못 하고 빈손으로 그냥 시간만 낭비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우리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구속하는데 모든 걸 다 걸고 있는 것 같아요. 내란 특검이. 네. 이거 못하면은 지금 사실은 내란 특검이 거의 그 수사 동력이 다 빠진 상태거든요. 거의 파장 분위기인데 그럼 만약에 이게 기각되면 그 동력은 급속히 완전히 빠지는 거죠. 현재도 그 특검 내부의 상황 밖에서 봐도 제가 그렇지만 제가 밖에서 보는 저한테도 그래 보이지만 안에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거의 파장 분위기다. 거의 되는 일이 없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외환죄 한다고 시간 한참 보내고 그냥 빈손으로 끝내고 이제 시간은 말하자면 나는 저물고 갈 길을 모르고 그러니까 뭐 확실하게 뭘 하나 건져야 된다 싶어가지고 저렇게 무리하게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국민의힘을 해산하겠다는 민주당 그 작업에 그 빌드업에 자락을 깔아주는데 국민의힘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문제 제기 안 하고 몸으로 이게 저항하는 모습 보이지 않고 그냥 간다면 우리 지지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당신들 도대체 정신 있는 사람들이냐라고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자체가 좋은 건 아니지만은 민주당도 윤석열 대통령 때 처음 시정연설할 때 그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한다고 똑같이 2022년. 보이콧 했지 않습니까? 그에 비하면은 우리는 그보다 더 엄중한 상황이 있는 거죠. 그때는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수사하는 걸 핑계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을 의용특검을 내세워 가지고 아예 존재를 말살하려고 들어오고 있는데 그걸 그냥 한가하게 앉아 있다.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그 국민의힘을 불가피하다. 이렇게까지 몰아놓고서는 차릴 거 다 차려라. 예의 차리고 뭐 이렇게 뭐 다 해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네. 그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홍익표 의원님 저 반론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우선 시정연설이라는 것은요, 이게 민주화 이후에 도입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내년도 국가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국회를 선택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 게 의무죠. 근데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홀대한다고 국회가. 그것도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였죠. 그리고 두 번째, 저는 그때 22년에 민주당이 보이콧하고 불참한 게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도 국민을 대신해서 들어주는 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개인이 듣는 자리가 아니에요. 듣고 말고를. 국민이 들어야 되는데 그 대리인으로서 국회의원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23년에 원내대표 해가지고 두 가지 그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 시정연설은 무조건 참석해서 듣는다. 그리고 대통령 시정연설 중에 대통령에게 불필요하게 그 장내에서 본회의장 안에서는 소리치지 않는다. 네. 이런 것들을 제안을 했고 그게 관철이 됐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가 이 여야가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정연설 같은 것은 국가적 행위고 국민을 대신하는 대리인으로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2023년 같은 경우는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되고 기각되고 이러한 상황이 있었는지 한 달여 만에 있었지만 그때 시정연설에 대해서 보이콧 같은 걸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도 좀 봤으면 좋겠다 생각되고 두 번째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조은석 특검이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예를 들면 대통령실이나 여당이 개입해서 영장을 하지 마라, 수사를 하지 마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이거는 지금 특검이 알아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는 이 문제는 이미 정치권의 선을 벗어난 거고 사법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남은 상황은
당시 행위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오해를 풀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법원에서 그 영장 문제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 정당하게 자신의 법적 권한을 해서 영장을 기각시키는 게 맞다. 그렇게 그게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이 문제를 너무 정당 전체 차원으로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도리어 내란 정당 프레임을 국민의힘 스스로가 갖는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추경호 전 대표하고 국민의힘을 일치호시키면 추경호 대표가 구속될 경우에는 마치 진짜 그 내란 정당으로 휩쓸려 들어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분리대응하는 게 맞는 거죠. 자, 분리대응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정청래 대표가 얘기한 추경호가 유죄면 10번 100번 그 정당 해산감이다 했는데 그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헌법 일단의 특검에서 조사가 나와야 되고 네.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문제 아니겠어요? 저는 김상환 그 헌법재판소장이 청문회 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청문회 때 굉장히 제가 이 자리에서도 그 얘기를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정당의 해산은 민주적 절차인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사법적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서 독일 사례까지 들었어요. 예. 독일의 극우 정당, 나치 정당이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이 됐지만 3년에 걸친 심의 끝에 독일의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적 선택, 그러니까 민의의 선택으로 해서 선거를 통해서 정당을 퇴출시킨 걸로 하고 그것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그 발언한 것을 봐선 저는 헌법재판소의 소장이나 또는 그 재판관들의 그 사고의 일단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민의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볼 필요도 없고 우리나라의 사법적 절차에 대한 신뢰 그리고 국민적 판단을 믿고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홍익표 의원님 말씀은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 여기에 막 일치단결해가지고 덤비는 것 자체가 그럼 추경호 만약에 뭐 구속영장 발부되고 유죄 나오면은 정말 그 내란 정당이라는 걸 인정하려고 하나 오히려 그런 그 이미지를 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국민의힘이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좀 뭉치는 모습을 보여요. 의원 전원이 표결 방해 받은 적 없다. 대표적 비윤기 초선인 김재섭 의원도 표결 방해 없었다. 심지어 한동훈 전 대표도 추경호 영장 청구 부당하다. 적법 절차에 따라 기각돼야 한다. 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지원 사격에 나서고요. 다들 이렇게 똑같은 생각을 해서 그런가요?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 뭉친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이 현상은? 뭐 둘 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국민의힘이 뭉치게 만든 거는 민주당이에요. 처음부터 내란 프레임 잡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을 내란당이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추경호 대표 이제 나오면은 네. 국민의힘 내란당 확실히 되는 거고 해산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게 민주당입니다. 국민의힘이 그걸 분리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빌드업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 걸 반복적으로 계속 몇 달간에 걸쳐서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거는 추경호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게 돼버렸다. 민주당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특검이 하는 일이 그냥 뭐 정치적으로 의용 특검이라는 걸 넘어서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논리거든요. 오죽하면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나 그냥 그 잡혀갈 테니까 가서 영장 실질 심사 받을 테니까 그냥 나 불체포 특검 포기한다. 예, 그냥 그 가결시키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신감을 당당함도 있지만은. 특검이 하는 논리를 보니까 이거는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뭐 이거는 예를 100% 들어서 뭐 만찬 참석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말씀하십니까? 10월 2일 날 작년 10월 2일 날 국정감사 앞두고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힘의 상임위원장하고 간사들 불러가지고 저녁 먹은 거를 내란 모의로 넣었어요. 그다음에 작년 또 11월 29일 날 그러니까 그 계엄 선포하기 나흘 전에 중진들을 불러가지고 대통령이 또 저녁 먹은 것도 또 내란 모의 장소로 했어요. 그나마 그날은 또 추경호 대표가 자기 선약이 있어가지고 늦게 거기 갔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란 모의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자리들이 다 내란 모이면 왜 추경호 대표만 잡아갑니까? 아니 추경호 대표 혼자 한 것도 아닌데 그래 보면은 그 특검 이야기대로 한다면 상임위원장, 간사, 중진들 다 내란 모의 공범으로 다 해야죠. 왜 추경호 대표만 하는가 하면 추경호 대표가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그 사람이 구속이 되고 유죄를 받으면은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당으로 몰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말이 안 되고 제일 황당하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는
의총을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은 걸 가지고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계엄 해제 표결 참석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를 잡았다. 30m 거리인데. 근데 또 당사로 바꿨다 왔다 갔다 하긴 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주경 예. 대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그 당사에서 한 걸 예. 문제 삼으면은 거리가 예, 좀 예. 있으니까 예. 그래 봐야 뭐 차로 하면 뭐 2, 3분이고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는 없지만은 네. 특급 논리대로 한다면은 굳이 따진다면 당사에서 의총을 열려고 했던 걸 갖다가 그렇게 그 표결 못하게 붙잡아 돌리고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거꾸로 바로 본회의장 옆에 있는 예결위원장에서 이런 걸 표결 못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 예결위원장 그러니까 특검이 얼마나 무식하며 또 심지어 얼마나 무성의한지 조금만 알아보면 국회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늘 의총을 예결위원장 아니면 246호실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그 두 장소가 그 의총 장소라는 거 다 알 텐데 네. 그것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거기 예결위원장 그에서 의총 안 하다가 그날 갑자기 의원들 붙잡아 들려고 그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할 수가 없고 조금만 알아보면 될 것도 안 알아보고서 그렇게 하는 게 네. 지금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아마 이거는 판사가 이거 뭐 일부러 그냥 작심하고 이 엉터리지만은 저기 정권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영장 취해야 되겠다고 영장 발부해야 되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판사도 보면 웃길 일이에요. 자, 영장 기각이 정상적인 판사라면 영장 기각이 확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홍익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 뭐 영장 기각이야 판사의 몫이니까 예. 청구 발부할지 기각할지는 판사의 몫이니까 제가 그 왈가왈부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아마 조혜진 의원님 얘기한 건 조사 과정에서 했던 내용 같은데 예결위 위원장실 예결위 회의장 같은 경우 당연히 이건 잘못 얘기한 게 맞죠. 근데 아마 그날 있었던 상황이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 의원들에게 소속 의원들에게 오락가락했어요. 회의장을 여러 차례 바꾸면서 그로 인해서 결과론적으로 그 국민의힘 의원의 대다수가 그 본회의장에 온 의원이 20여 명이 정도밖에 못 들어왔고 또 당 원내대표실에 또 한 10명 정도인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한 70명 이상의 의원들은 못 들어오고 당사에 가가지고 거기서 우왕좌왕했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고의적이었냐 아니면은 그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원내대표가 그 의도하지 않은 그런 혼란이었느냐 이거에 대해서 특검이 아마 그 영장에 구체적으로 아마 영장을 청구했을 때 내용에 그 판사에게 제출할 거예요. 어떤 근거라든지 나중에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뭐 녹취록이 있다든지 또 다른 증언이 있는 거에 따라서 추경호 원내대표의 그 영장 발부 여부가 판가름 날 거고요. 네. 또 하나 그 문제가 되는 건 추경호 원내대표가 잘못한 거는 두 가지예요. 그날 오락가락한 건 도리어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날 100% 이해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었거든요. 원내대표실은 말씀하신 대로 걸어서 그 본회의장까지 2, 3분 거리예요. 네. 근데 그 자리 그날 표결 절차에 불참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에 와가지고 본인의 불참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 자기하고 그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다수의 원내대표당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신동욱 의원하고 뭐 등등 해서 한 7, 8명 신동욱 의원은 대변인이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등등 한 7, 8명 정도 있었던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때 네.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그러니까 그 의원들은 왜 그럼 표결에 불참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이유 그리고 어떤 의도를 했는지. 그러니까 그날 사실 추경호 원내대표가 가서 투표만 했었으면 이런 논란에 빠질 이유가 없었죠. 네. 근데 본인의 표결 여부는 정치적 판단일 수 있지 않나요? 그거는 짧게. 정치 판단이기도 네. 하고 저는 뭐 현역이 아니라서 그 자리에 없어서 그런데 그냥 예. 생각을 해보면은 어쨌든 대통령이 계엄을 했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문제가 됐다는 게 드러나지만 그 당시에는 계엄한 직후기 때문에 그냥 헌법의 절차에 따라서 계엄한 걸로 돼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집권당 입장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를 했는데 이걸 바로 반대하는 행위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 판단을 하기가 그에 대한 생각보다 쉽지 않다.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개개인 의원들이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의총을 열어가지고 이거는 중지를 모아서 당론으로 결정하고 움직여야 될 일인 거 당연한 거죠. 그래서 아마 의총을 열어서 하려고 하고 네. 그 사이에 그냥 국회에서 통과돼 버려서 못한 것 같은데 문제는 내란 특검에서 프레임을 잘못 잡고 있는 것이 표결이 참석하는 거하고 표결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한 방해한 거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내란에 동조하려고 한다면은 표결을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은 그냥 국회법
받을 그 각오를 하고 밑에 본회의장에 뛰어들어가지고 민주당이 표결을 못하도록 막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그냥 우리 국민의힘에서 표결에 참석 안 하는 것 가지고는 그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막는 행위를 했다면은 몸으로 막아서 표결을 못하게 하든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다면은 그거는 그런 내란에 동조하려고 했다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냥 안 한 것 표결을 참석 안 한 것뿐이에요. 그거는 정치적인 자유이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그거 가지고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네네. 근데 이 부분만 한번 제가 지적할게요. 뭐냐면 딱 짧게 홍익표 얘기하면 이 핵심은 이건 거예요. 보통의 표결에 참석하고 안 하고는 의원 개인의 정치적 자유일 수 있겠지만 핵심은 그날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군 수뇌부의 행태는 뭐냐면 의결 정적수를 막으려고 했거든요. 국회를 봉쇄해서. 그러면 그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의 행위가 의결 정적수를 고의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을 해서 의결 정적수를 막으려고 했던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그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할 거로 봅니다.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오후 내내 도로 위로는 돌발 구간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퇴근 차량들까지 더해지면서 정체는 더욱 심해지고 있는데요. 부산 외곽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는 먼저 기장분기점 부근에서 정체되고 더 가서 금정산 터널 2차로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평택분기점 부근 사고는 처리가 마무리됐지만 청북나들목부터 정체 남아있고요. 반대 평택 쪽으로는 북진천에서 안진터널 사이와 또 서안성에서 안성분기점 사이로 정체입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쪽으로 산북터널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산북터널에서 동곤지암 사이로 정체 더 심해져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안성에서 안성분기점 사이로 정체 길어져 있고요. 기흥동탄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성수분기점 부근 4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잘 들어봤고요.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청구를 들어서 민주당은 향후 정당 해산까지 이제 언급하고 있다면은 여기에 맞서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언급하면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있는 죄를 없애자고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죄를 없애야 끝납니다. 재판을 잠시 미룬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찔러보다 이도 저도 안 되면 결국 돌고 돌아 공소 취소로 돌아올 것입니다. 국민을 팔아넘기고 국익을 팔아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공소 취소, 배입제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상과제입니다. 그러려고 대통령이 된 것이고 그럴 시간을 벌기 위해서 재판을 중지시킨 것입니다. 막아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5개 재판 모두를 다 시작할 필요도 없이 공직선거법 사건만 다시 시작해도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장동혁 대표 논리는 최근에 재판중지법 이거 대통령실에서 제동 건 거는 일종의 눈속입니다. 왜냐하면 강원 측 얘기를 들어보면 나중에 법원이 그런 움직임 보이면 그때 입법해도 된다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눈속임이고 아마 여차하면 공소 취소로 가고 배임죄 폐지로 가서 아마 그냥 그 죄를 없애버리는 이 방향으로 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 이게 이제 추경호 영장하고도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 자기네 당에 어떤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야당이 주장한다고 해서 이게 지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이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임기 중에 재개될 가능성도 낮아 보이는데 야당이 계속 이걸 얘기하는 배경이 뭘까요?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이 자체가 문제고 잘못이고
그거를 야당이 이야기 안 하면은 이야기할 사람이 없고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문제 없는 걸로 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걸 더 크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국가의 제도나 어떤 체제, 헌법 이런 것들이 다 뒤틀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야당 탄압 이야기를 하지만 야당 탄압은 사실은 부차적인 거고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 그것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기 재판 정상적으로 됐으면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 어쩌면 지금 감옥에 가 있을 수도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그 바람에 모든 이 불행의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대통령이 됨으로써 모든 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시작일 뿐이고 네. 제가 이제 여기서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의 입장은 결국은 그 하나밖에 없다. 임기 끝나기 전에 모든 법적 리스크 틀고 그래서 재판 안 받아도 되고 유죄 판결 받아서 감옥 가는 일이 원천적으로 그 막아지도록 하는 것이 처음 알파고 오메가다. 네. 모든 국정은 그걸 중심으로 돌아갈 거다. 그걸 위해서 모든 가능한 방법은 다 동원할 거다. 뭐 판사들을 겁박해가지고 무죄 판결 받아내려고 한다든지 안 되면은 대부분 그 대법관들을 갖다 다 자기 사람으로 앉혀가지고 무죄 판결 받든지 아니면은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재판소원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또 무죄를 받도록 한다든지 네. 아니면 아니 법을 바꾸어 가지고 배임죄 폐지라든지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공소 취소를 한다든지 가능한 방법은 가능한 아이디어는 다 던질 거다. 처음 그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초점 거기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대통령 임기 5년보다도 그게 사실 그렇잖아요. 대통령 임기 5년 해봐야 나머지 인생 그 감옥에서 보낸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차라리 대통령 안 하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자기 임기 중에 어떻게 해서든지 뭘 한다. 100% 그것밖에 없고 근데 국가적으로 불행한 거는 그것 때문에 법치주의나 또 상권 분립이나 의회주의나 이 모든 대한민국이 쌓아온 공화국의 이 가치가 민주공화국의 가치가 다 파괴되고 무너진다는 거죠. 한 사람이 감옥 안 가는 걸 막기 위해서. 네.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그 정말 우리 선조들이 피땀 흘려서 만들어놓은 이 훌륭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그런 식으로 무너지는 것은 안 된다라는 네. 걸 갖다가 계속 이야기하고 결국 나중에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심판할 때 그게 이제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고 그걸 야당이 이야기 안 하면 이야기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지금 조혜진 의원님 말씀은 야당 탄압이다, 야당 말살 이거는 2차적인 거고 1차적인 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든지 헌법 질서 이게 무너지는 거를 막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론이 있으시겠습니까? 우선 뭐 여러 가지 그 재판이 이루어진 거는 지금 한 건이죠. 네. 물론 이제 허위 사실 관련된 부분이 1심 판결이 난 거 있지만 그건 이제 무죄로 났었고요. 예. 근데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그 재판 절차에 들어가지도 않은 내용을 갖고 벌써 유죄인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또 더군다나 쌍방울 대북 성공 관련돼 가지고는 아직 이재명 그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네. 기소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전혀 그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해서 유죄다. 그러니까 뭐 공소 취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전혀 전제가 객관적인 그 전제나 그 증거 또는 사실관계가 없는데 너무 나간 얘기다 이렇게 보인 것 같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에 당에 대해서도 그 재판 중지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중단시켰잖아요. 이 두 번째예요. 6월 달에도 사실은 당에서 해가지고 본회의 지금 계류돼 있는 상태인데 그때도 하지 말라 그래서 빠졌고요. 이번에도 그 대통령실은 원하지 않는 내용이다라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헌법 제84조에 의해서 사실상 대법원이나 그 각급 법원에서 이미 판단을 내렸어요. 더 이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금하는 거에는 수사나 기소는 물론이고 기존의 재판 절차까지 다 중단되는 것으로 각급 법원이 해석을 하고 그렇게 절차를 밟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불필요한 일을 당에서 했다 이렇게 보이고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실익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장동혁 대표 얘기라든지 국민의힘 얘기가 아무것도 없는 사실을 있지도 않은 사실을 전제로 해서 뭐 빠져나가려고 한다, 피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과한 얘기다. 예를 들면 그 배임죄 폐지 문제가 그러면 논란이 없던 게 맞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배임죄 폐지는 사실 꾸준히 도리어 국민의힘 쪽에서 그 여당 때나 또 뭐 야당 시절은 물론이고 여당 때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기업계에서 요구했던 거고 그러한 내용들을 도리어 이제 그 기업의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 여당이 된 민주당이 고민하고 있는데 이거를 뭐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시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대법원 증언도 마찬가지예요. 대법원 증언이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었고 나경원 의원도 과거 야당 시절에 그 국회의원 시절에 그런 관련 법안을 주장을 했던 적도 있었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너무 정쟁으로 가는 건 저는 과하다 생각하고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영식 재판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윤 대통령이 임명했잖아요. 근데 네. 탄핵에 찬성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법관들이 누가 임명했다고 해서 법적 타당성이나 어떤 객관적인 법적 그 근거에 훨씬 동떨어진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네. 재판관들에 대한 어떤 양식을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홍익표 의원님한테 짧게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이제 뭐 재판중지법, 국정안정법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제동을 건 건데 그래가지고 이거를 일부 언론이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정청래 대표에게 경고장을 날렸다. 동의하십니까? 글쎄 경고장이라기보단 제가 보기엔 좀 그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달했다 이렇게 봅니다. 뭐 이거 갖고 지금 명청 갈등 얘기하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너무 나간 얘기고. 예,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 아직 5개월밖에 안 된 대통령하고 네. 무슨 여당 대표가 갈등을 하고 주도권 경쟁을 하겠습니까? 네. 자, 한미 안보 협의회 열렸습니다. 앙규백 장관과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헤그세스 장관은 이게 이제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인데 정확한 명칭이 앙규백 장관 얘기에 따르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 적극 지원하겠다고 미 국방장관이 이렇게 밝혔고 그러면서도 살짝 뭐 공동 제작이라든지 이거 뭐지 했는데 그거보다도 더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내가 이거 저 핵 추진 잠수함 그 원자력 추진 잠수함 승인한다. 뭐 승인이란 말이 좀 기분 나쁘긴 하지만 여하튼 그거를 좋다고 하면서 필리조선소에서 만들면 좋겠다. 미국 국내에서 만들라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게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거기다가 없던 시설을 잠수함 건조 시설을 만드는데 최소한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 그러고 그러면 미국 내에서 만들면 이게 어떤 뭐 이익이랄지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대미 투자에 이게 이탄이 되는 거지 와 이게 여러 가지로 그리고 사실 이게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도 필요한 거고 이 문제 어떻게 진척될 거도 전망하세요, 조혜진 의원님? 그거는 이제 한미가 어떻게 이제 밀고 당기고 해가지고 네. 접점을 찾느냐 하는 문제인데, 뭐 그 핵추진 잠수함 자체를 그 양해한 것만 해도 일단은 우리가 그 성과고 네네. 일단 한 발짝 나아간 건데, 트럼프 대통령 말처럼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뭐 그 부지하세월이죠.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조선 설비 만드는 것도 그렇지만은 미국 국내에 또 조선 설비만 가지고 되는 게 그 전 단계에서 여러 가지 입법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입법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 생각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입장 때문에 그렇게 뭐 양해하는 듯이 했지만은 나머지 의회라든지 미국의 싱크탱크라든지 여론 주도층은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훨씬 더 보수적일 겁니다. 그걸 법을 다 만드는데 또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네. 그래서 그게 다 미국에서 건조하는 걸 전제를 했을 때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건조하면은 아무 필요 없잖아요. 설비 다 그 빨리 설비할 수 있고 법적인 조치 필요 없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우리나라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또 미국의 동의를 얻는 게 제일 좋은데 네. 정 안 되면은 저기 원자력 잠수함이라는 것이 우리는 시급한 문제고 미국 입장에서 볼 때도 그렇게 마냥 네. 전략적으로 보면은 마냥 뭐 그냥 그 늦춰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자신들 부담도 줄어들잖아요. 당장 그죠? 예, 당장 뭐 북한이 그렇게 하면 북한이 먼저 원잠을 만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맨 먼저 만드는 거는 국내에서 만들고 네. 우리가 만들고 네. 그럼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올해 말쯤에는 그렇게 되면은 후반기에는 그 건조 착수할 수 있고 내년 네. 그 올해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하면 2020년대 말에는 할 수 있고 2030년 중반쯤에는 네. 이제 첫 이제 원잠을 띄울 수 있다라고 그것도 빨리 만들어서 1차적으로 네. 그 작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천천히 시간이 걸려서 절차 밟아서 미국에서 하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절충안으로서는
최소한 그 정도는 받아내야지. 네. 그 트럼프 말처럼 미국에서 하는 것처럼 가면은 이 뭐 동의해주고 실제로는 별 도움 안 주는 그런 네. 결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부가 미국하고 잘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홍익표 의원님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세요? 사실 지난주에 제가 여기서 했을 때 이거 쉽지 않을 거로 봤는데 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를 했거든요. 그죠? 예. 그때 이제 제가 사조금 붙였죠. 다른 대통령보다 트럼프는 가능성이 좀 있다. 네네. 왜냐하면 네. 워싱턴의 딥스테이트 소위 얘기해서 싱크탱크라든지 국무부 국방상의 관료들은 이거 굉장히 부정적이었을 이스태블리시먼트. 텐데. 예. 이 사람들 부정적일 예. 텐데 다른 뭐 기존의 이 딥스테이트하고 연루된 대통령들은 하기 어려울 건데 트럼프기 때문에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을 네네. 기억이 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워요. 앞으로도 이게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했지만 이후에 그 추가적인 절차 과정은 세부 협정을 양측 국방 당국이 어떻게 해가느냐가 이제 네네. 과제라고 보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필리조선서가 대안으로 나온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묘안을 자기 스스로 만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즉 워싱턴의 딥스테이트 이게 반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비핵 군축 담당하는 쪽에서는 이 핵과 관련된 것을 외부로 나가는 거에 극도로 경계심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직접 제작하는 것보다 당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요구한 것은 예. 핵연료 제공을 요구했거든요. 잠수함을 우리가 만들 때. 예, 예. 근데 그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성과를 내고 싶은 필리조선서를 빨리 그러면 한국이 정상화시키고 그 필리조선서 만들면 미국 국내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한국의 그 기술이나 뭐 이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미국의 그 무기가 한국에 판매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딥스테이트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네. 트럼프 대통령도 이 어떤 그 제3의 안을 만든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필리조선서 정상화나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그 과정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핵 추진 잠수함의 이 이후에 구체적인 과정은 앞으로의 협상에 상당히 달려 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는 이것을 확실하게 일단 대통령의 동의를 받아냈고 네. 양측 현안으로 테이블 위에 끌어올려놓은 것만 해서도 상당한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김영남 전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사망했습니다. 자, 홍익표 의원 조문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갈 수 있으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영남 위원장은 사실 김일성부터 해서 지금의 김정은까지 3대를 다 네. 그 섬긴 아우르는 예. 그 전문 관료예요. 이 양반은 북한 외교의 영역을 함께했던 지난 한 40, 50년 이상을 북한 외교를 담당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네네. 그 당의 국제부장, 우리식으로 하면 외교부 장관이죠. 외교부 장관, 부총리 그리고 국가 이 상징적인 대표. 네. 까지 다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평창올림픽에 그 단장으로 와서 우리하고도 인연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어려워진 남북 관계를 해소하는데 갈 수 있으면 우리 쪽 조문단을 보냈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최근에 북한이 그 남쪽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요청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근데 네. 하여간 북한의 태도 관계없이 저는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가 한번 통일부가 조문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한번 하면서 이 조문 외교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과거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에 네. 그 미국 정부도 조문을 했었거든요. 자, 조혜진 의원님. 예.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뭐 가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네네. 문제는 그 북한 정부의 적대적 남북 관계 기조가 변화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건데 네. 이게 그 제도화하고 새로운 북한의 국시 비슷하게 국가 대외 전략 기조로 딱 그냥 못을 박아놓은 상태 가지고 뭐 일시적으로 뭐 이게 다시 되렇게 이룰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게 안 바뀌면은 뭐 조문 받아본들 그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 뒤에 뭐 다른 아무런 또 진척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네. 기조가 안 바뀐다면은 갔다 온다서 뭐 나쁠 건 없지만 큰 의미가 없다. 네. 그리고 아예 안 받아줄 그렇다면 아예 안 받아줄 가능성이 높다. 네. 자, 시간은 1분 이내로 남아서 짧게 대답해 주시는데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샤넬백 수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뭐 깊이 사과한다면서 다만 청탁이나 대가성은 없었다. 자, 왜 이런 입장 변화를 했을까요? 홍익표 그러니까 의원님. 이제 그 죄수의 딜레마가 전형적으로 나타나죠. 갈수록 공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다 부인했다가 네. 이제 증거가 나오고 진술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건진법사들 입장이 바뀐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은 거는 뇌물 청탁이 아니라
그런 그 대가성 없다는 그래서 자기의 형량과 범죄 혐의를 줄이는데 김건희 그 측과 그 관련 변호사들이 나서기 시작한 것. 그러니까 저는 뭐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네, 변론 전략 변화다. 한 말씀으로 해주시면 조혜진 의원님. 뭐 국민들이 많이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뭐 재수야 누구나 다 무죄 주제하고 주장하고 뭐 잘못한 거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네. 그래도 객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데 아예 속된 말로 생까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거짓말을 드러내는 네. 그런 것들을 보고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자꾸 넘어간다. 네. 앞으로도 뭐 재판 과정, 변론 과정이 있겠지만은 그런 국민들의 시선을 좀 바라보면서 네. 좀 무죄 주장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홍익표 전 의원, 조혜진 전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6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6살 지혜는 학교에 가기 전 먼저 집안일부터 시작합니다. 6년 전 머리에 쇠파이프가 떨어지는 사고로 뇌병변 장애를 갖게 된 아빠, 그리고 선천적 지적장애가 있는 엄마. 집안의 모든 일을 책임지고 돌보는 건 고스란히 지혜의 몫입니다. 작은 어깨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도 무거워 한때는 마음의 문을 닫기도 했지만 꾸준한 심리 치료를 통해 지혜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지금 지혜는 간호사의 꿈을 키우며 묵묵히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겪은 아픔을 이젠 누군가를 위한 따뜻함으로 돌려주고 싶다는 지혜. 지혜의 작은 소망이 큰 꿈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을 선물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당분간 아침에는 평년 이맘때 수준으로 꽤 쌀쌀하겠고 낮 동안에는 포근한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추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분포입니다. 전국이 3도에서 12도 분포로 서울은 오늘보다는 1, 2도 정도 높은 7도의 아침 기온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대관령이 1도 선을 예상하고 있고요. 세종과 대전은 5도, 광주 8도, 대구 역시 7도로 출발할 전망입니다. 내일 낮 기온 분포입니다. 서울이 19도로 강릉과 같은 낮 기온 예상돼 활동하기 선선하겠습니다. 세종도 19도, 대전은 20도까지 오르겠고 대구 같은 기온 20도, 광주, 제주 21도 등 전국이 18도에서 22도 분포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는 활동하기 좋은 온화함이 있겠지만 아침에는 제법 쌀쌀한 이맘때 기온이라 감기 걸리지 않도록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 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내륙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이 맑다가 내일 밤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모레 늦은 오후부터 강원 영동에 비가 내려 토요일 새벽까지 가끔 이어지고 글피 토요일 오후부터 또 일요일 오전까지는 일부 남부지방과 제주 그리고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도 약간의 비 예보 있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 매각 등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의 자산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제가 확인된 경우 엄중 조치하고 원상 회복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그동안의 입장을 뒤집어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통일교칙의 고가 가방 2개를 받았다고 인정했지만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받은 적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김 씨의 1심 재판은 이르면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의 증인으로 예정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평양 무인기 투입 등 외환 혐의 관련자들의 기소 여부를 다음 주 중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수원지검의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을 감찰 중인 서울고검이 쌍방울 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고공행진하던 코스피가 미국에서 시작된 인공지능 거품론에 장중 3,900선이 무너졌다가 4,000선의 턱걸이로 장을 마쳤습니다. 매도 호가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사이드카도 7개월 만에 발동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이재명 대통령의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어제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728조 원 규모 정부 예산안 두고 여야 반응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심사와 쟁점 법안 처리 문제, 특검 수사 등을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에 이어서 오늘은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눠봅니다. 가왕이 간사 그리고 예결위원 맡고 있습니다. 최형두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경주 에이펙 마무리됐습니다. 네. 여당은 호평 일색입니다. 최형두 의원님께서는 에이펙 정상회의와 그 기간 중에 정상 외교 10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네, 이건 뭐 상당히 잘 됐죠. 예, 잘 됐고.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말을 국회에서도 우리 회의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슬로건이 MAGA 마가 아닙니까?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이죠. 근데 정말 지금 뭐 조선업이도 그렇듯이 지금 우리 저 한미 동맹을 통해서 새로운 마가를 확장시켰다. 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뭔가니까 Make Alliance Great Again.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갑자기 어제 오늘 우리 정부가 잘해서 미국 정부 이러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미국 정부는 그 지난 사실 좀 냉랭했어요. 냉랭했는데 그러니까 동맹이라는 것도 서로 의지하는 것이지 한쪽에 선의에 의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마스가라고 이제 시빌딩이라고 들어가면서 마스가 했던 그것도 그렇고 지금 한미 간의 협력이 강화되는 것은 미국이 제조업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위대한 국가로 다시 태어나려 그러면은 한국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판단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스가라는 것도 나왔고 지금 근데 뭐 엔비디아의 저 젠슨 황이 뭐 26만 장 하겠다는 것도 왜 하겠습니까? 물론 파는 겁니다. 근데 워낙 그것도 지금 전 세계 수요가 폭증을 해가지고 공급받기 어려운 측면에서 좋은 일이지만 피지컬 AI 때문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것도 우리나라가 제조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국회에서 피지컬 AI 전도사로 통하는데 실제로 피지컬 AI 예산도 마련을 했고 지금 전 세계에서 제조 국가가 이 제조업이 풀 라인업을 갖춘 나라가 중국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국은 이제 미국하고 이제 이게 분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AI는 이제 LLM이 아닙니다.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챗 GPT, 뭐 제미니 이런 건 이제 미국하고 이미 판이 끝났고요. 앞으로 파는 월드 모델, 피지컬 AI입니다. 즉
현실의 기계 물리적 작동 이런 것들이 우리 다 되면서 일상생활에 우리가 맞습니다. 쓸 수 있는 기계들 생활용품이다 이거죠. 그 세상에 지금 실제로 돌아가고 자동차, 자율주행, 로봇, 휴머노이드, 그다음에 아주 첨단 기계 이게 다 AI 기반으로 바뀐다. 그럼요. 이제 아주 네. 그러면 엄청나게 큰 생산성의 발전이 이루어질 텐데 네. 그게 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예. 그런 제조 데이터가 옛날에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아마존이 울산에서 SK란 걸 했고요. 지금 젠슨왕도 피지컬 AI, 젠슨왕이 2025년에 이미 CES에서 다음은 피지컬 AI라 그랬습니다. 다음에 지금 메타의 수석 AI 전략가인 그 뉴욕 대학의 얀 르쿤 같은 이런 AI 4대 석학도 월드 모델. 그래서 한국 와서 뭐 이런 차이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 앞선 그 정말 선견지명의 지도자들이 만든 제조 국가 또 우리의 위대한 혁신가들 누굽니까? 정주영 뭐 이런 분들이죠. 또 최종현 뭐 이런 분들이 그리고 이병철, 이건희, 반도체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이 지금 우리랑 같이 협력하려고 하는 것이고 조선도 뭐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광복 80주년에 이루었던 위대한 성과 덕분에 미국이 자기들이 제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 한 것이고 이제 이 시기에 대한민국 광복 80주년 우리 대통령이 그런 미국의 수요와 우리 대한민국이 이 국민과 앞선 지도자들이 또 위대한 혁신가들이 기업인들이 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국민들이 만드는 성과 위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큰 결실을 보게 된 건데 트럼프의 마가를 한미 동맹의 마가로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계속 협상을 해봐야 됩니다. 네. 자, 아까 Make Alliance Great Again이라고 딱 그 해석을 또 해주셨고요. 자, 이번 역시 우리가 가장 뭐 주목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요 부분입니다. 자, 여권에선 불확실성 해소, 불확실성 완화 이렇게 긍정적 평가 내놓고 있고 국민의힘은 합의문 없는 백지 외교다. 세부 합의 내용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또 이제 국회 비준 동의 이거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법만으로는 안 된다. 좀 명확하게 국민에게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차피 대통령실에서는 그 팩트 시트 이번 주 안에 나온다고 하고 있고 그게 나오면은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야당의 역할이 있고 여당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게 그 여당은 이제 막 그동안 불확실성이 컸으니까 이게 크게 막 이걸 좀 과대하게 이야기하고 싶겠지만 또 현실은 냉정합니다. 사실은 200억 달러 정도로 연간 200억 달러 정도로 투자액이 조정될 것이라는 것은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250억 했지만 그건 과도한 거고 우리는 150억 했지만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 그래서 중간선 200억 달러가 될 것이라는 것은 의원님 보시기엔 그것도 우리에게는 되게 부담이 됩니까? 물론 적잖죠. 왜냐하면 우리 외환 보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이라는 걸 미국한테 설득한 것이고 이건 뭐 이창용 우리 한국은행 총재나 또 글로벌 IB 인베스트먼트 뱅크에서는 대략 이 정도 수준이 아닐까라고 추측되던 수준이었는데 이제 마지막 디테일이 그거죠. 그러면 투자를 할 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자본이나 다른 데 투자하지 않은 아주 힘든 곳에 회수하기 어려운 곳에 투자하라고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건 냉정한 겁니다. 뭐 동맹이라는 게 서로 쓸모가 있어야 동맹이지 우리는 우리대로 냉정하게 해야죠. 그런 면에서 협상을 디테일하게 해야 되고 야당의 역할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협상팀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우리 야당이 우리 국회가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걸 지렛대로 삼아야죠. 근데 그걸 가지고서 야당을 욕하고 하면은 그건 정말 하수죠. 우리는 우리대로 정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측면에서 200억 달러를 하더라도 우리가 해수 가능한 또 실제로 우리나라의 산업에도 도움이 되는 방면으로 200억 달러를 연간 투자를 해야죠. 그런데 백주수표 주듯이 미국한테 할 수 없는 것이고 협상팀도 고민을 있을 겁니다. 고민이 있고 협상팀이야 냉정하게 균형을 잡을 텐데 때때로는 국내에서 여론 예컨대 이재명 대통령이 내 이런 거 그대로 받으면 탄핵당할 것이다라고 했던 그런 말이 협상의 지렛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야당의 냉정한 평가도 귀 기울여야 드려야 되고 우리도 전문가들 많습니다. 우리도 협상해봤고요. 자, 핵 추진 잠수함 다시 말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이거를 우리가 건조하기로 한 것 이 부분에 미국의 동의를 받아낸 것 이 부분은
뭐 보수 언론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일종의 우리 정부의 약간 수건이었던 문제이기도 한데 자 역시 이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이런 문제도 있지만 트럼프 말이나 그 국방장관 말고 국방장관은 아주 그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하면서 뭐 공동 제작 이런 얘기를 하고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건조해야 된다. 필리 조선소에서 예. 여러 가지로 복잡한 거기는 이제 잠수함 건조 시설도 없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5년에서 10년 걸린다는데 시설 짓는 것만. 자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 좀 접근해서 이게 성사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보세요? 미국에서 그동안 이걸 터부시해 왔기 때문에 말도 못 꺼내게 지금 있어서 이 부분은 일단 하나의 어떤 브레이크스루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돌파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또 역시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재빨리 트럼프는 이것을 미국 조선 산업을 더 위대하게 만드는데 지금 필리 조선소에서는 원자력 잠수함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또 이제 미국의 수요가 또 있으니까 좋다 그러면 첫 번째 원자력 잠수함은 일단 원자력 추진 잠수함입니다. 일단 완비된 우리에서 이제 독에서 만들겠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같이 만들자. 우리가 급하지 않느냐. 지금 제일 무서운 게 최근에 그 우리 글로벌 OTT에서 나온 영화 중에 하나가 하우스 오브 다이내믹스인가 영화를 보면은 갑자기 동부가 어딘 곳에서 핵미사일이 발사가 됐어요. 미국이 난리가 납니다. 영화 속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그렇게 갑자기 나타난 그런 게 이제 핵 잠수함에서 보통 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핵잠이라는 것이 특히나 이제 핵 원자력으로 추진되는 잠수함이 무서운 것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고 뭐 깊은 심해에서 계속 잠항하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그 SLBM 그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원자력 그 SLBM은 또 하나 왜 위협적이냐면은 지금 북한의 핵무기는 이 ICBM이라고 하지만 과연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대기권 들어올 때 그게 작동이 하느냐라는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SLBM은 미국 연안에서까지 거의 쏘아뿌리면은 뭐 꼼짝없이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건데 그걸 잡으려 그러면 우리도 SLBM은 우리는 이제 원자력 무기를 탑재하지 않지만 원자력 잠수함으로 심해에서 365일 기동할 수 있는 이런 그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이걸 설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하나의 이제 효능이 보는데 만일 보수 정부에서 이걸 했으면은 이른바 뭐 진보 단체니 뭐니 난리 났을 겁니다. 왜 핵무기를 무시 핵무장 하려고 하느냐. 북한의 핵무장은 외면하면서 뭐 난리 났을 텐데 마침 이제 민주당 정부의 대통령이 하니까 뭐 그건 참 그런 반발을 진정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잘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이건 북한의 핵무기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도 동북아에서 이런 되게 탐지되지 않은 이런 어떤 세력의 균형, 그 무력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당신들이 쏘면 우리는 즉각 반응할 수 있고 우리도 당신들이 모르는 어딘가에 이렇게 잠수함이 다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어떤 공포의 균형이고 그 어떤 긴장의 균형을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꼭 필요한 일인데 이제 조건은 자꾸 이제 트럼프는 이걸 가지고 모조리 자기 하전 인수로 하니까 그걸 이제 우리는 또 슬기롭게 이용해야죠. 그래서 좋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그 제도에서 만들겠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 같이 하자.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원자력 협정도 개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원전 그러면 얼마나 걱정을 했습니까? 그런데 AI 혁명 하려고 그러면 이제는 원전 없이는 안 된다가 되었고 또 SMR도 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는 막 자꾸 원전을 중단시키고 뭐 30년 40년 된 것도 자꾸 폐로하려고 그러지만 미국은 지금 3마일섬에 있던 그 원전도 다시 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AI 혁명을 이루려면은 또 값싼 전기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은 이번 계기에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논의가 뜨면서 한미 원자력 협정도 개정하고 한미 간에 그것도 개정하고 우리의 또 실질적인 군사적인 억지력도 더 확장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산업 경쟁력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한꺼번에 다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에 국민의힘 참여하지 않고 그 항의 표시로 시위를 했습니다. 야당 탄압, 정치 보복으로 규정했는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만약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유죄면 10번 100번 정당 해산감이다라는 얘기를 또 반복을 했거든요. 실제로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뭐 특검은 수사를 하는 거지만 여당이 그리고 있는 그림은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압박해 오는 거라고 보세요. 그런 무지막지한 표현이 있습니까?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그 영장 내용을 보면은 네. 이게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 이걸 아무 야당을 이렇게 모욕할 수가 있나. 뭐 특검이라고 해서 적당히 그 대통령 관계없다. 특검을 저렇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정부하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야당을 능멸하는데 그런데 그게 보면은 이른바 표결방해라는 게 있습니다. 표결방해. 네. 표결방해라는 표현도 없습니다. 표결장애라는 엉뚱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어거지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이야기하고 민주당에서 아무나 이렇게 저렇게 아무 말이나 뭐 아니면 수사하고 뭐 이런 터무니없는 말로서 그 막 해대는 걸 가지고서 지금 원내대표를 영장을 청구를 하고 그것도 대통령이 시정연설이 뭡니까? 대통령이 국민의 통합을 바탕으로 내년도에 예산 과제를 같이 논의하고 여야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뭐 일부러 그걸 노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모욕을 주고 완전히 야당을 그렇게 자 그리고 지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의 그 주장도 허무맹랑한 것이 그때 우리가 다 그 계엄을 해제하려고 우리 당 의원이 벌써 18명이 들어갔고 그리고 150명이 이미 넘었어요. 우리 당이 큰 들어가 150명이 넘었는데 왜 국회의장은 그런 계엄 해제가 급하면 빨리 해야죠. 왜 안 했습니까? 예. 그때 이재명 당시 대표가 안 들어와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엄 해제를 빨리 해야 군에 혹시라도 모르는 군의 추가 출동, 군 내에서도 오판력을 막기 위하려면 예, 빨리빨리 해야죠. 그게 오히려 지금 표결 방해고 그게 계엄 해제 방해죠. 그렇게 치면은. 그런데 지금 뭐 그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여권 넣으려고 온갖 그걸 다 잡아봤습니다. 잡아봤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 들어와서 또 원내 우리 의원총회를 해서 표결에 참여하기 위해서 계엄 사태를 빨리 풀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니까 지금 어거지로 몰아놓고 그런 상황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저런 이야기를 하고 하는 그것이 모욕이죠. 그런데 참 저희들은 그나마 점잖은 편입니다. 그 뭐 아마 저 당이었으면은 막 안에서 난리쳤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점잖게 항의하는 거예요. 점잖게 항의하는 거죠. 점잖게. 자, 근데 이 맞불 차원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자, 맞불 차원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재판중지법 철회는 눈속임 같은 것이다.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뭐 정부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나 배임죄 폐지로 아예 죄를 없애려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재개하라 이러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네, 예. 지금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재임죄 재판 재개할 가능성은 낮다는 거는 아실 텐데도 그렇죠. 이렇게 거듭 촉구하는 뭐 배경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여당이 알아야 될 것은요. 지금 사법을 자꾸 현직 대통령의 법원이 어쨌거나 그렇게 유권 해석을 해가지고 현직 대통령을 어떻게 재판을 하겠느냐 멈춰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진짜 나라를 살리고 정치를 잘해서 나중에 정말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국민들이 그 재임 중에 잘했다라고 평가받는 것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그걸 멈추고 중단하면 사법을 파괴시켜야 됩니다. 사법의 원칙을.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그 막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용산도 부담스러워한 거죠. 용산도 지금 이까지 했다가는 더 역풍 맞겠다 싶어서 못하게 하는 건데 지금 엊그저께 대장동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이름도 뭐 수십 차례 나오가지만 그게 이미 그 정황이 대장동 사건이라는 것이 그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그 재발 이익을 특정 이재명 대통령의 당시 성남시장 재선에 도움을 준 사람들한테 돌아가게 만든 것이다라고 그 공범들 다 구속시켜 버렸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감출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선거법 사건도 당시에 모든 그 선거법 판례를 보거나 오히려 1심, 2심에서 시간을 끌고 했던 게 문제죠. 선거법 판결은 1년에 다 끝내야 됩니다. 근데 1심 판사가 그거 안 하려고 그냥 도망가다시피 넣었던 것을 대법원이 마지막으로 선거법 재판은 빨리 해야 된다는 지지를 했던 걸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에 대해서 외국이 굉장히 불안하게 볼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우리로서는 이 문제는 지금 뭐 재판이 재개돼서 되는 게 좋겠지만은 그러나 법원이 일단 멈추는 상태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원칙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나 정권이나 그다음에 등청래 더불어민주당도 그걸 더 사법을 흔들어서 그걸 중지시키겠다고 하면은 정말 엄청난 역풍이 불 겁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이건 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법 독립을 파괴하는 사례가 될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큰 북풍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저항도 클 겁니다. 그러면은 방법은 재판이 중지됐으니까 정치를 잘해서 국민들의 큰 평가를 받고 한다면은 오히려 제2무가 그때 재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장량 감경이 생길 수 있겠죠. 가만히 되겠죠. 근데 지금 사법 체계를 자꾸 그렇게 건드리면 안 된다. 안 되죠. 다 그렇다고 해서 권력을 10년 할 수 있습니까? 권불 10년이고 화무 11홍이라고 그랬는데 임기는 5년 내에 끝날 텐데요. 자, 최영두 의원님, 일단 새 예산안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뭐 AI 예산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이제 아무래도 지방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현금 지출이라든지 그다음 선심성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서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총리실도 일하셨고 또 청와대에서도 일하셨고 지금 이제 국회에 계신데 그거를 감안 안 하고 정부 쪽에서 짰다. 이거는 너무 좀 이렇게 이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취약계층을 이렇게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취약계층 지원하는 건 뭐 야당이라고 반대할 수는 없고 어느 지점에서 좀 이렇게 핀셋처럼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실 겁니까? 크게 보자면은 우리 역대 우리 정당 보수 정당과 또 민주당과의 큰 차이점은 우리는 아주 건전한 재정, 아주 어떤 재정 긴축을 늘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렵다고 우리가 막 쓰면은 그 부채가 전부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넘어갑니다. 미래 세대. 넘어가고 당장 그리고 지금 국가 부채가 굉장히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지금 IMF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속도로 가면 2, 3년 내에 국가 부채 비율이 60% 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외채를 조달하기도 힘들어져요. 금리가 확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엄청난 빚을 물리게 되고. 그런데 이제 민주당 계열의 정당들은 대체로 뭐 외국은 200% 300%인데 이게 뭐가 문제냐 확장 재정을 주로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누가 진정 미래와 우리 청년 세대를 위해서 건전한 재정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기조의 문제가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양두구육이란 말이 드는데 아니 AI는 28번 외쳐놓고 실제로 AI 예산은 10조밖에 안 되고 뭐 지역의 소비 쿠폰이 28조입니다. 미래를 생각한다면은 그리고 소비 쿠폰은 일부 효과가 있지만 그 반짝 주사 같은 거거든요. 경기 활성화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럼요. 실제로는 뭐가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경제가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두텁게 돕자. 이게 우리 재정 정치 기본입니다. 핀셋처럼 정말 정확히 도와야지 보편적으로 돕자. 그러니까 전 국민에 다 준다면 그거는 뭐 선거 앞두고 현금을 고르게 살파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할 겁니다. 네. 자, 과방위 간사 맡고 계십니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시끄러웠던 위원회 두 군데 법사위 과방위. 2025년 국감은 조이대로 시작해서 최민희로 끝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자, 특히 이제 최민희 위원장 국감기간 국회에서 열린 딸 결혼식에서 피감기간 축의금 받았다. 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문제 본질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 고발도 했고요. 자, 사실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걱정도 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세게 밀어붙이면 이거 다음에 나한테 이 똑같은 게 오면 어떡하지? 이러고 걱정도 할 수 있을 텐데 최영두 의원님 보시기에 피감 기관이 많이 냈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축의금 내역 공개해야 된다. 그거는 너무 심하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결제 해지하려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어차피 경찰 수사를 받으면 경찰에는 그거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통 축의금은 봉투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계좌로 가는 게 적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건 어떻게 확인할지는 그건 참 밝히기 어려운데 그럴수록 난 오히려 그 당사자가 더 떳떳하게 그걸 밝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보고 그다음에 뭐 모든 걸 떠나서 참 자식 가진 사람들로서는 뭐 그게 자식 다 자기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국회에서는 가장 금기시하던 사안들이거든요. 앞서 문재인 정부 때입니까? 그 앞서 정부 때 민주당의 아주 중진 의원 한 분이 출판 기념회 하면서 국감 앞두고 해가지고 자기 사무실에서 카드로 책 팔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그분은 그 국회의원도 끝났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 우리 당에서도 출판 기념회를 못하게 했습니다. 출판 기념회 자체를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불신받는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출판 기념회 해가지고 돈 수금하는 거 특히 비감 기간에 뭐 경조사야 참 그 다 피할 수 없는 일이고 하겠지만 그런 어떤 국민의 눈높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게 중요하죠. 네. 자, 관련해서 법사위나 이제 과방위 관련해서 이런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그 위원장이 팬덤 정치에 기대는 모습, 상대당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모욕하는 모습, 이런 게 일상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법사위와 과방위로 되돌아본 우리 정치 현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뭐 해법이라 할까요? 이건 어디부터 찾아야 하는지 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많이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 운영 방식을 이렇게 지금 우리 정당도 너무 독주를 하고 상임위 운영 방식이, 상임위라는 것은 그 상임위원장이 선량한 어떤 사회자로서 기본 시간을 배정하고 또 공정하게 토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치인데, 상임위원장이 북치고 장구치고 심판자 역할을 하게 되면은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난 또 우리 국정감사도 문제가 있고요. 세계 어느 선진 의회 국가에서 한 달 동안 모아놓고 더구나 예산 심사에 바빠야 될 바로 그 시기에 모든 피감 기관을 모아서 줄 세워서 이런 국정감사, 그러다 보니까 뭐 결혼식을 해도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자체도 잘못됐고요. 너무 대결 국면이다 보니까 더 국민의힘에서 집요하게 달려든 면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당하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법사위에서 보십시오. 과방위도 그렇지만 퇴장, 그다음에 뭐 발언권 박탈, 또 뭐 발언 횟수도 시간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공정하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거는 사실은 뭐 우리 저 앵커님도 특판해 보시겠지만 미국 의회에 가보면 이제 전체 상임위가 20-30명이 한꺼번에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다 서브 커미티라고 주제별로 맞춰서 하거든요. 그럼 굉장히 심도 깊은, 아니 정인 참고인을 수십 명씩 불러 모아놓고 그 사람들 정말 앉을 자리도 없이 빼곡하게 해놓고 그거 모욕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뭡니까? 그리고 보면은 상임위 배치도 그래요. 미국 의회 가면은 이렇게 의원들은 라운드로 해서 이렇게 저 앞쪽에 앉아 있고 위트니스나 그 국가 정부에서 나온 분들은 또 이게 방청석 바로 앞에 있는 그 자리에, 그래서 서로 마주보게 돼 있는데 우리는 여야가 서로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직사각형으로 앉아서 서로 싸우고, 그러고 하면은 정의나 참고인들은 그 바쁜 시간에 나와서 별 답변할 기회도 안 주면서 불러놓고 저것끼리 막 싸웁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직접 국회에 와서 보니까 이거 참 코미디야 코미디라고 옛날에 강금실 장관이 했다는 이야기처럼 국회 스스로가 이 국회에 나오는 수많은 기업인들, 정부 관계자들 또 학자들한테 딱 그 참 큰 실망감을 주기 쉬운 그런 국회 회의장 구조, 회의 진행 방식 이제 빨리 고쳐야 됩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자, 내년 6월 지방선거 열립니다. 모든 정치적 행위가 아마 그쪽을 조준해 가지고 이제 나가지 않을까, 여야 모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 최영두 의원님 보시기에 내년 지방선거 성패를 가를 관건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또 국민의힘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유권자들 마음을 얻어 가실 생각이십니까? 정책 능력이 중요할 테고요. 다음에 저는 우리 지방 의원들 공천 과정에서 공천의 혁신이 얼마나 이루어지느냐.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 선거는 앞으로 2, 3년 더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선거에서 통해서 지방의 선량들, 시의회, 도의회, 군의회를 하는 또는 군수시장이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에서 어느 정당이 더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사람을 공천하는 걸 보고서 당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겁니다. 그것이 아마 분위기를 바꾸는데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줄 것이냐. 아이고 결국 그 사람 또 해가지고 그냥 뭐 그나물에 그 밥으로 정치를 바꿀 생각이 전혀 없구나. 그런 아주 절망감을 줄 것이냐 결정될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후보군, 공천, 또 그 사이에 정책의 지역 정치를 바꿀 수 있는 노력. 저는 이제 좀 지방자치를 활성화해서 사실 연방제 수준으로 좀 자치권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사람들 국민들 생각이 다 다른데 똑같은 생각을,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조금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운영해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투자를 할 때도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러면 전체 그 재정 분배 비율을 50%는 똑같이 주고
50%는 지방에서 알아서 쓰도록 하고 뭐 예컨대 저는 교육감 뽑는 방식도 교육이 지방 발전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교육감을 뽑는 방식도 지방마다 다르게 해본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돌려주는 것 네. 이것도 중요한 그 우리 정책의 과제이자 그런 노력을 얼마나 보여주느냐가 네. 아마 이번 내년 지방선거에서 심판의 어떤 큰 척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공천과 뭐 개혁 그리고 정책 그리고 어떤 진정한 지방자치를 돌려주는 것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이번 주 가장 뜨거운 국제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리는 키워드로 본 지구촌입니다. 오늘도 조윤주 외신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조윤주 캐스터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정통 보수로 불리는 딕 체니 전 부통령 세상을 떠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제 침묵을 지켰고요. 같은 네. 보수지만 딕 체니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뭐 트럼프의 뭐 네. 해리스 부통령 지지할 정도로 딕 체니하고 트럼프는 사이가 좋지 않았죠. 네, 맞습니다. 네. 사실 그 공화당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만 트럼프가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되면서 네. 좀 이제 균열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정통적인 보수 정치인 입장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정말 공화당을 대표할 만한 인물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굴러 들어온 돌이라 그러잖아요. 네. 뭐 그렇게 보면서 이거 뭐지? 네. 이랬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특히 예. 가장 결정적으로 2021년에 연방의회 폭동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사건에 대해서 네. 이제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고요. 그 선봉에 체니 전 부통령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니 부통령의 딸도 이제 역시 이제 하원 의원인데요. 네. 그분도 마찬가지로 좀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다라고 얘기했었고 실제로 작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해리스 부통령 지지하면서 두 사람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도 딕 체니 전 부통령이 별세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하지 않고 그냥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제 뭐 백악관의 조기가 개항되긴 했습니다만 백악관 대변인은 조기 개항에 대해서 법 규정에 따른 것뿐이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체니는 네. 트럼프를 인정하지 않았고 트럼프도 이에 따라서 체니를 존중하지 않았다. 네, 맞습니다. 참 제 워딩 괜찮지 않았어요? 너무 지금? 정리 잘해 주셨습니다. 정확한 자, 요약입니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민주당에서 체니 부통령 별세를 애도하는 목소리가 더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체니는 하원 의원부터 국방장관, 부통령까지 네. 평생 공직에 헌신한 인물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굉장히 애도의 뜻을 전했고요. 사실 그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그리고 체니는 공화당 완전히 성향이 다릅니다. 네. 하지만 이것 때문에 두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에 대외 정책 놓고 다툼을 벌였습니다. 특히 이제 9.11 테러가 끝나고 나서 이제 공화당 측에서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네네. 뭐 아프간, 이라크에서 전쟁을 일으켰고요. 하지만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임기 초기에 아프간에서 주둔하고 있던 미군을 완전히 그렇죠. 철수하면서 아프간 철수. 미국 예. 어떤 대외 정책의 어떤 한 획을 그으면서 공화당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갔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은 모두가 가정을 최대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은 둘 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임기 종료를 앞둔 올해 1월달에 그 이제 체니 전 부통령의 딸이죠, 리즈 체니 의원에게 네. 대통령 시민 메달을 수여했는데요. 이게 미국에서 민간에게 주는 최고 영예인 대통령 자유 메달 그 다음으로 훈격이 높은 메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치 색깔은 달랐지만 서로 정치인으로서 존중했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네. 자, 내년 미국 중간 선거 방향을 미리 볼 수 있는 이른바
풍향계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자, 시장 선거와 주지사 선거 치러졌습니다. 뉴욕 시장, 뉴저지 주지사, 네. 버지니아 주지사. 모두 중요한 것 같은데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어요. 네, 사실 이 지역들은 민주당 강세 지역이 맞긴 합니다. 네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버지니아주는요, 이 격차가 점점 줄었거든요. 공화당과 민주당. 그래서 좀 네. 위험한 것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주지사에 이제 민주당 출시되면서 다시 승기를 잡았고요. 가장 지금 공화당이었죠. 버지니아주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예. 지금 가장 주목받았던 지역은 바로 뉴욕시장 선거였습니다. 조란 맘단이라는 젊은 정치인이 당선이 된 건데요. 뉴욕주 의원을 지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아시아계 무슬림인데 최초로 무슬림이 뉴욕시 시장이 된 겁니다. 네네. 그 인도계입니다. 아버지 네. 어머니 다 인도계인데 태어나기는 우간다 캄팔라에 태어났고요. 이유는 이제 아버지가 그 아프리카 전공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대학 교수를 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거라고 합니다. 근데 상당히 좀 진보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네. 민주당 내에서 사실 나왔었을 때 너무 급진적이다라는 얘기 있었는데 하지만 어쨌든 뉴욕 시민들은 조란 맘단을 선택을 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공약이 임대료 동결. 물가가 워낙 비싸니까. 예. 그리고 뉴욕시에 다니는 버스 공짜로 하겠다. 이걸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젊은 층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었고요. 결국 예. 당선이 된 거고요. 그리고 버지니아 주지사는 민주당 후보인 에비게일 스펜버거가 당선이 됐는데 네. 46살이고요. 예. 하원 의원을 했었고요. 중앙정보국 CIA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버지니아주가 2008년부터 작년까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계속 승리하면서 네. 블루 스테이트 이렇게 불리긴 했었는데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격차가 점점 좁아지면서 좀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렇죠. 뉴저지 주지사는 민주당의 마이클 쉐리 연방 하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를 받고 있었던 공화당의 잭 치탈리 전 뉴저지 의원을 누르고 네. 당선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민주당이 이 후보를 다 내고 결국 이제 승리를 하면서 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여론이 어떨까라고 궁금했었는데 결국은 민주당 쪽에 손을 들어주면서 트럼프 정부의 어떤 일방주의적인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진보 열풍이 불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자,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중간 선거는 내년이지만 네. 그걸 앞두고 치러진 일종의 아까 우리가 풍향제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맞습니다.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바짝 긴장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일 것 같고. 네. 자, 주제를 바꿉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에 블랙웰 26만 장 주겠다고 밝혔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GPU였죠, 이게. 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뭐라 그랬냐면 블랙웰은 미국 국내에서만 소비해야 한다. 네. 뭐 그렇게 될 거다 이랬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 첨단 칩을 다른 나라에 주지 않겠다라고 발언했고요. 네. 그러자 우리나라 대통령실이 GPU, 그러니까 그래픽 26만 장을 확보한 것은 네. 명백한 사실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면서 네. 관련 질문 받았습니다. 사실 요 며칠 사이 가장 핫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GPU 26만 장 확보로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첫 번째 출발점에 서게 됐다라면서 그 평가는 변함없다는 말로 대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지난달 말에 우리 정부와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차그룹 등의 26만 장의 블랙웰 최신 GPU 칩을 이제 제공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엔비디아의 최첨단 반도체는 미국 말고 그 어떤 나라도 가지지 못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전원기로 이동하는 동안에도요. 새로운 블랙웰은 다른 모든 반도체보다 10년 앞서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 어떤 다른 국가에게도 그걸 주지 않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다른 국가에 누가 포함되느냐 이게 네. 문제가 된 건데요. 사실 중국에는 블랙웰 칩을 팔지 않기로 이미 결정을 했었기 때문에 그거는 변동이 없는데 그 어떤 다른 나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중국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은 네. 우리나라 측에 안 그래도 젠슨왕 CEO가 블랙웰 칩을 판매하겠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바로 그 다음에 대통령이 이런 발언하니까 그러면 결국 이게 안 되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대통령실에서 확실하게 받는 거다로 말했기 때문에 이건 좀 네. 무게가 실리는 발언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그 해당 기업들 간의 계약이 아직은 체결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가지고 약간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네. 중국의 이런 최첨단 칩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보안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는 사실 뭐 적대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동맹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다시 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거 있고 미국 상무부가 블랙웰 칩 수출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15일 날 발표한다고 하거든요. 그때 좀 더 명확하게 미국 입장이 정리가 그래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이 가자지구 평화안 구상 2단계 조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국제 안정화군을 현재 주둔하는 방안이라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다국적국 군이 이제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미국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그 안을 가지고 유엔 안전보장에서 결의한 초안을 제출했고 안보리 회원국들이 이거 이제 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초안을 보면 이제 국제 안정화군은 군사 테러 방지, 공격 관련 인프라에 대해서 파괴 그리고 재건 방지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비국가 무장단체 무기 연구 폐기. 그러니까 이거는 하마스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마스가 무장 해제가 될 수 있을 때까지 군대가 머물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하마스가 자발적으로 무장 해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이 국제 안정화군이 하마스를 무장 해제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미국과 여러 참여국들이 2017년 말까지 네. 가자지구 관리 그리고 안보 제공 관련해서 이제 광범위한 권한을 가질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이스라엘과 이집트 맞단 가자 접경을 이제 지킬 것으로 보이고 네. 민간에 대해서 구호 물자도 전달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국제 안정화군이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제 미국 혼자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 측의 동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국제 안정화군을 최소 2년 정도 네. 주둔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영국 정부가 최저임금을 시간당 우리 돈으로 24,000원 가까이 네. 올리는 방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꽤 많이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채용 시장에는 네.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을 12.7파운드까지 올린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시간당 24,000원 정도 되고 네. 이걸 월로 환산하면은 거의 400만 원 넘게 돈이 되고요. 연봉으로 환산하면은 5천만 원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영국의 금융 법률 관리관에서 이 전문직의 초임이 이것보다 한 100만 원 정도 낮게 나오거든요. 이런 식이면 누가 금융회사 가서 일하겠냐라는 거죠. 그냥 일반 슈퍼마켓에서 일해도 한 달에 400만 원 버는데. 그래서 약간 시장에 혼란이 있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런 기업들은 임금을 올려줘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은 채용을 못 하잖아요. 네, 자동화를 하거나 아니면 해외로 이전하기 때문에 결국은 영국에게는 좀 도움이 안 될 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장관은 네. 임금을 올리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4,000원까지 올릴지는 두고 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그러면 대학을 갈 필요가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로 본 지구촌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 캐스터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범죄 이면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베프의 범죄 도시.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영화에서 흔히 보는 조직폭력배 간의 어떤 다툼, 싸움. 이게 지금도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법원이 조직폭력배들에게 징역형 선고했습니다. 폭력 조직 간에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나 봐요. 영화 친구 뭐 많이 아시죠? 네네. 유호성 네. 나오는 장동건 뭐 아시죠? 많이 무엇다 아이가. 그만해라. 예. 많이 무엇다 아이가. 예, 네가 가라 하와이. 거기가 있냐면 신 20세기파하고 네. 칠성파 관련된 부분인데요. 요번에 이제 된 거는 신 20세기파 조직원들이 네. 칠성파 조직원을 이제 그 폭행을 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뭐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뭐 여러 가지 때리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제 가끔 뉴스에서 나지 않습니까? 어느 그 두목의 장례식장에 네. 도열해 갖고 막 네. 거기서 흉기 들고 이런 뭐 그런 것이 있어. 지금도 사실은 그런 게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 지금도 예, 그게 부산 지역 뭐 그런 그래서 네. 아마 요번 국감이나 지난번 국감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나왔나 봅니다. 자, 신 20세기파와 칠성파 얘기하시니까 또 신상사파, 양은이파, 예, 뭐 예. 우리 많이 듣던 파들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전국구 조직이 있고요. 예. 양은이파라든가 이런 건 전국구 조직인데 지금은 전국구 조직은 거의 와해됐습니다. 그냥 지역으로 예. 부산이면 부산, 예. 무슨 뭐 서울이면 서울, 예. 아니면 뭐 광주 전남이면 광주 전남. 우리가 이제 과거에 모래시계라는 거 네네. 그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광주나 지역에 있는 조폭이 서울로 상경해서 정치권의 뒤에 배를 믿고 그래서 전국구 조직 장악하는 이런 건데 지금은 그런 형태의 것은 거의 없고 그렇죠. 예. 신상사파가 거의 마지막이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지역에 할거하고 있는 조직들은 소규모 조직들은 계속 지들끼리 아웅다웅하고 있는 관계인가 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하필 부산 지역의 두 파가 진짜 친구의 무대가 됐고 그 어떤 배경이 됐건 서로 거기를 못 벗어나고 서로 치고받고 있는 그런 그래서 더 특이하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두 조직 간의 앙숙 관계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작년 11월에는 칠성파가 부산진구 노래방에서 신20세기파 조직원을 굉장히 심하게 폭력을 행사했고요. 사실 그건 올해 4월도 또 똑같이 형태로 이제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고 또 그걸 또 폭행을 했고 근데 이들이 잡히면은 자기들이 조폭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사업가죠, 사업가. 비즈니스맨. 그러니까 우연히 부딪혔다는 거예요. 우연히 부딪혀갖고 싸웠다는 거예요. 사업하다가 약간 긁혔군요, 서로. 서로 이제 비즈니스인데 근데 영리하지 못한 게 이들의 핸드폰을 포렌식 해보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큰형님이 도피자금 뭐 얘기 나오고 이거는 식구들 위상 때문에 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시를 내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이게 이렇게 지시 내고 하는 건데 저 보통 우리 같은 시민이 보기엔 아직도 저런 짓을 저러고 싸우고 있나? 근데 자기들한테는 나름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눈 뭐 친구 배경의 뭐 신 20세기파나 칠성파 이런 거는 일종의 전통적인 조폭으로 보이는데 최근에 우리가 MG 조폭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하는 분야라든가 이런 건 좀 다르고 기존에 있던 조폭들은 세력은 많이 줄었지만은 존재를 하고 보통 뭐 많이 아시는 것처럼 소위 술 도매라든가 뭐 성매매 관련되든가 도박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업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빠진거 같은 비슷한 슬롯머신 아니면 이런 뭐 룸사롱 술집 그런 거죠. 나이트클럽 거기에 소위 말하는 무자료 거래를 대면서 이런 게 전통적인 거고 MG 같은 새로운 방식은 이른바 이제 사이버 공간 사이버 도박 보이스피싱 이런 거 흔히 말하는 대포통장 거래 중간에 약간 과도기가 있었습니다. 과도기 뭐냐면 이권 개입 그러니까 무자본 M&A 같은 이게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마치 그 사업가를 위장해서 주가 조작해서 어떤 건실한 기업에 치고 들어가서 그걸 먹고 이런 게 중간에 잠깐 있고 지금도 있는데 그게 빠르게 이렇게 MZ 쪽으로 넘어가는 추세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과도기는 있었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친구 보면 그 유호성이 저쪽 항구 쪽에 가가지고 수산물 도매하는 거기에 또 관여하고 이런 장면도 있어요. 보통 도매상, 그 이권 연결해는 이런 것을 아니면 건설, 그렇죠. 이런 데 건설의 차지. 가가지고 이거 뽑는데 그거 조작해가지고 자기네가 뽑히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청 주는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한밭집 이런 것들이 다 전통적으로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는 영향력 행사하고 있었고 경찰청이 많이 신경 쓰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MG 조폭들은 이제 보이스피싱이나 사이버 공간의 범죄 쪽으로 많이 넘어왔는데 지금도 전통적인 조폭들이 하던 유흥업소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건 아니다. 지방의 소도시, 그렇죠? 경기도 뭐 수원권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옛날처럼 전국구 조직은 없어졌다고 말씀하셨고요. 자, 폭력 조직들은 뭐 우리 상식으로는 주로 이제 폭력 조직끼리 이렇게 부딪히고 이렇게 될 걸로 그 상상이 되고 추측이 되는데 소상공인이라든지 일반 시민한테까지 이렇게 직접 피해를 주는 사례도 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경찰청의 지방경찰청에서는 조폭 관리 명단을 다 확보해서 관리를 합니다. 리스트를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직접
갈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엄하게 다스리기 때문에 예. 직접적으로 이렇게 뭘 갈취한다는 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시비를 가장해서 위협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것은 그래요.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시장통이라든가 아니면 이 합법적인 형태의 상인회 조직에 들어간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어스무리하게 그런 방식은 남아 있는 거고요. 옛날에는 보면 그 노점상 있잖아요. 예. 그런데 가가지고 그 말 안 들으면 그거 다 때려 부수고 없고 막 그런 거. 때려 근데 부수고 돈 갈취해 가고. 그런 거는 많이 줄어들었고 보이는 건 잘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합법적인 어떤 뭐 모임이나 상인회 이런 것에 들어가서 뭔가 개입해서 뜯어내는 그런 방식들로 변한 것. 그것도 사실은 많이 경찰청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요. 예. 대놓고 이렇게 막 뜯어가는 이런 것들은 줄어서 더 교묘한 방법을 교묘한 쓰고 있다. 방법이죠. 예, 그런 말씀이시네요. 자, 노태우 정권 때 이른바 범죄와의 전쟁 이런 거 벌였고 뭐 종종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이제 했는데 아마 범죄와의 전쟁 이건 92년도. 영화 제목도 있는 것 같아요. 92년도 있었죠. 그렇죠. 예. 예, 영화 제목도 있는 것 같고 폭력 조직을 뿌리 뽑는 것, 폭력 조직 원천적인 근절 이게 왜 어려운 겁니까? 이제 사실 애매하게 물론 일본도 야쿠자, 뭐 저 이탈리아 마피아, 뭐 그리고 사마페 이런 게 다 존재합니다. 네네. 근데 그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서민 생활이나 이런 기업에 개입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그냥 살면은 뭐 굳이 따로 살지만 분명히 이권에 개입하고 공무원들 뇌물 주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근데 문제는 그런 거죠. 이게 이제 그런 어떤 그 고리를 못 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형량이 낮고 그 외국처럼 사형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럼 대략 한 뭐 10년 안쪽으로 하면 이들이 계속 뭔가 훈장을 달듯이 돌아와서 다시 하고 거기에 이제 지금처럼 경제상이 안 좋으면 또 새로운 조직을 끌어들이고 이런 방식들 때문에 근절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이스피싱 얘기 많이 했지만 보이스피싱도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계속 기존 조직에 거기를 얹고 또 이제 변화하고 그리고 우두머리들은 계속 모습을 감추고 이득은 얻고 그걸 합법적인 기업에 투자해서 빠져나가고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물론 이제 어떤 이게 흔히 말하는 조폭 관련된 어떤 부서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물론 있습니다만 사실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홍준표 검사 뭐 막 대검 강력부 뭐 이런 게 좀 세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시대를 거치면서 대검 강력부라든가 우리가 말하는 옛날에 그런 위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검 강력부 같은 데서 폭력 조직 문제 뭐 주도적으로 그동안 대처해 왔고 물론 경찰도 이제 조폭들 다루고 했는데 검찰청이 만약에 폐지되면 이게 조폭 대응이 좀 차질이 빚어질까요? 아무래도 좀 그렇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대검 강력부 조폭 담당 부서를 조폭들이 무서워했으니까. 조폭들이 어쨌든 그 강력부는 무서워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찰의 그 부서도 그러는데 이게 아직 지금 과도기이니까 이게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있는 대검 강력부 같은 형태를 중수청이나 아니면 어떤 국수본에서 뭔가 전담해야 된다는 어떤 강력한 어떤 생각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없으면은 이런 독버섯들은 계속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게 아직은 지금 뭐 검찰청 없어 이런 것도 좀 애매한 상태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확실히 이거는 강하게 하지 않으면 느슨해지면 확실히 확 퍼진다는 건 명확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조폭들은 대처를 할 때 조금 느슨해지면 독버섯처럼 그만 퍼진다.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강력한 대응이 어쨌든 그 효과가 있을 거다. 그럼요. 당연한 거죠. 그런 말씀이시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자,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폭력 조직에 몸담았던 조직원들을 교화해서 다시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도 이제 중요해 보이는데 자, 교정시설들이 이 역할 뭐 열심히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또 이제 그 전과자들이 다시 사회에 복귀해도 그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이런 구조가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정시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런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같으니까 말처럼 쉽지는 않죠. 이제 커뮤니티라든가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교정시설에서의 조폭 관리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교정시설에서는 조폭들과의 갈등을 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교정시설에서의 그 교화는 사실은 어렵고 지역사회에서 조폭 전담 부서라든가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이 삼각이 이거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가야 사회에 복귀했을 때 좀 직업을 어떻게 해준다든지 뭐 그렇죠. 이런 것들 그런 말씀하시는 부분을 거죠? 해야 되는 거지. 사실 근데 외국에서도 마피아나 이런 데 많이 성공적인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뿌리가 너무 깊어요. 뿌리가 깊고 사람이 쉽게 안 되나. 그러니까요. 그래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으로는 토이의 여전히 아름다운지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